유교학 1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또 안타깝게도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개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LMS 그 학습 관리 시스템에 공지가 되어 있듯이 일단 그 36명 이상 강좌인 경우는 비대면 혹은 뭐 등교 수업도 가능하긴 한데 현재 그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여전히 그 감염이 좀 심각하고 특히 개강 등교 수업에 따라서 위험 요소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 한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요. 그 중간에 코로나가 갑자기 거의 종식 단계에 임박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역 단계가 현재 1.5단계, 대구는 1.5단계죠. 1단계 혹은 1.5단계 공이다 아마 비대면 수업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좀 바라고요. 비대면 수업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 작년에 우리가 1학기하고 그리고 2학기는 한 반반 정도 비대면과 대면이 한 반반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뭐 학생들의 의견 그 다음에 수업을 담당했던 우리 교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면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뭐 장점은 글쎄 여러분 수강생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를 와서 딱 정해진 1시간 15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좀 제한 요소 이런 것들은 그래 등교를 해야 되는 생활 방역을 해가면서 그런 부담은 상당히 좀 줄어든 그런 게 이제 비대면 수업의 장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수업을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 대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그 강의 시간에 그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뭐 이 녹화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 이제 복습을 할 때 PPT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맥머리 그 교재를 통해서 복습을 하긴 하지만 좀 그 상세한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녹화된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그 유튜브에 그 올라와 있는 그 강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뭐 2번 이상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복습의 효율성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그 쌍방간의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비대면 강의 좀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수업에 대한 집중도 그 정해진 1시간 안팎 정해진 시간에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뭐 그런 서로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등교 수업을 원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비대면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일부 학생들은. 하지만 뭐 현재 이번 학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이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는 쪽에서 좀 활용을 많이 할 것인지 장점을 어떻게 좀 내가 수업하는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3월 1일이
사실 월요일이었는데 개강을 했으면 첫 번째 수업은 이제 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3월 1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개강은 3월 2일 화요일이 개강이 되었고 첫 수업이 3월 3일 수요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이제 첫 수업인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 한 학기 수업에 대해서 뭐 간략한 개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이제 그 이번 학기는 전체 챕터 수로 보면 기기 분석에 해당되는 2개 챕터를 제외를 하게 되면 12개 챕터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 기준으로 약 한 4개 안팎 정도의 챕터를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요. 뭐 4개라는 게 그 초반에 챕터 1에서부터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그렇게 점을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학에 대한 복습 그리고 조금씩 뭐 더 추가된 그런 유기화학 1S의 복습 이런 것들이 잘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1학기는 사실 2학기보다는 수강에 대한 난이도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낮다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수강생 여러분들 한 10여 년 이상 보게 되면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일반화학 시간 뭐 아마 여기 우리 그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중간에 휴학을 하지 않았다면 약 한 학기 내지 그 2학기 전에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유교학 1 초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교재 그 공지된 대로 주 교재는 오게닉 케미스트리 맥머리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보면 이게 원서예요, 그죠? 한글 번역판이 아니고 원서인데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2학년이 되게 되면 일부 과목들이 아마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에 대한 공부가 서서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양이라든지 뭐 일반학을 번역판을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학년 때까지는 주로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교재를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부담이 적죠. 한글에 대한 부담이 적은데 2학년이 되게 되면 전공 과목들의 비율이 올라가고 따라서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에 대한 비율도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학년 수업부터는 과목이 좀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원서 교재를 공부하는 그런 적응력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뭐 그런 숙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사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매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등교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어떤 걸 쓰는지 그리고 시험 시간에 이렇게 보면 어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공지되어 있는 원서 혹은 번역판일 거예요. 두 가지를 뭐 비율은 그 통계적으로 안 내봤지만 뭐 적당하게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뭐 일반화학도 사실 똑같긴 한데요. 이 화학은 뭐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재 자체를 번역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반쪽 공부밖에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어색해진 그런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글로벌 인재로 더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번역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학습 방법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강생들이 번역판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번역판을 쓰면
안 된다는 금지 사항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유기화학에 대한 수강 실력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수학 능력, 그 결과 이런 거에 상당 부분 위험한 그런 수강 방법이기 때문에 원서를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교재로서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대부분 이제 PPT를 가지고 하게 될 거고요. PPT 같은 경우는 이 서술형으로 적힌 게 아니고 핵심 단어들이 쭉쭉 중요하게 나와 있고 그림이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PPT 자료는 여러분들 쉽게 수업을 잘 따라오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꼭 번역판이 아닌 그 원서를 공부를 하는 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1학기 동안에 전체적으로 12개 챕터를 공부를 할 텐데요. 그래서 챕터 1에서부터 챕터 마지막 수업이 1학기에 챕터 14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2개 챕터가 빠지는 게 보면 챕터 12하고 13은 기기 분석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해요. 유기화학에서 강의에서 빠진다고 해서 기기 분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다. 절대 아니에요. 기기 분석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별도의 기기 분석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기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 있는 아주 브리프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1학기는 챕터 1에서부터 챕터 10일까지는 쭉 중간에 빠지는 챕터가 없이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14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방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그 챕터 1에서부터 챕터 5까지 여기까지 이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거의 다 OS 완료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반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학에 대한 복습이 필요하고요. 챕터 1에서는 그 커버런트 본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는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커버런트 본드가 폴라리티를 띠는 경우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애시드 베이스를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챕터 2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챕터 3부터는 이제 알칸, 카본과 하이드로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알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3, 4, 5까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개 챕터에 걸쳐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끝나게 되면 챕터 6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오게닉 리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챕터 6에서는 오게닉 리액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4가지 형태의 반응을 분류를 하고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7이 되면 이제 더블 번드를 갖고 있는 알켄 이 챕터 8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본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챕터 9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을 가지고 있는 오게닉 컴파운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챕터 10, 그리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챕터가 될 텐데요. 챕터 11이 되게 되면 알킬 할라이드의 서브티션 반응, 그리고 엘리미네이션 반응, 크게는 4가지 SN1, SN2, E1, E2 이렇게 4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상당히 좀 내용도 많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중요한 챕터들은 조금 더 천천히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학기 마지막은 챕터 14. 여기는 이제 더블 본드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챕터 1에서부터 챕터 14까지 1학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게 보면 학점을 어떻게 부여를 할 것인지 이미 그 수업 계획서에 이제 공지가 되어 있죠. 거기는 이제 비대면 수업인 경우, 등교 수업인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학기 역시 비대면 수업으로 거의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학점은 중간고사를 치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중간고사를 치른다고 하면 4월 중순에서 일반적으로 4월 하순 그렇게 이제 실시를 하는데, 그때까지 코로나 사태가 매우 안정화되기는 현재로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도의 그 상황이 계속 4월, 5월이 지속이 된다면 등교를 통해서 중간고사를 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1학기 수업 내용 전체를 기말고사를 통해서 기말고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방역을 철저히 하는 그런 환경하에서 기말고사로 그 학점, 그러니까 시험 성적은 기말고사로 부여가 된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또 출석 점수가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비대면인 경우는 출석 여부를 그 등교를 해서 체크가 안 되니까 그 LMS에 강의 시간별 과제가 나갈 거예요. 뭐 과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옵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 인정이 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출석 점수에서 1회당 현재 계획은 5점 안팎 정도의 감점이 주어질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학점은 기말고사 점수 100점 만점이 되겠죠. 플러스 출석 점수. 출석 점수는 뭐 과제를 모두 제출을 다 하게 되면 출석 점수 40점 정도를 다 받게 되는 거고요. 과제 제출 안 한 횟수 곱하기 1회당 점수 5점 정도라고 했죠. 그게 이제 감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종 학점이 부여될 그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간략하게 한 학기 유교학 수업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등등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비대면 수업에서는 쌍방향의 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의는 혹시 중간중간에 그 LMS 시스템 상으로 문의 그 뭐 쪽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가장 좀 많이 여러분들 선호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LMS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오늘 3월 3일 그 첫 수업이라고 했죠. 챕터 1의 앞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챕터 1은 오르가닉 컴파운드는 뭐 크게 아이오닉 본드하고 코벌런트 본드 이 두 가지 형태로 그 몰레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기화학에서는 99%가 보면 코벌런트 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본딩 그 타입 중에서 우리 유기화학은 코벌런트 본드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코벌런트 본딩을 하는 방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뭐 애톰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챕터 1에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부분은 이제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맥머리 교재를 소설을 보듯이 꼼꼼하게 읽어보면
현재 21세기잖아요. 현재 유기화학이 뭐 어떠한 발전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PPT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둘 다 비슷해요. 비누로부터 오게닉 컴파운드를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그러니까 사람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18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한 10여 년 뒤에 역시 암모늄 사이아네이트라는 그 물질로부터 유레아라는 오게닉 컴파운드를 합성을 해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1800년대 이제 뒤에 카본 구조에서도 나올 텐데요. 1800년대부터 오게닉 케미스트리는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1900년도까지도 그 발전 속도가 계속 이어져서 현재의 오게닉 케미스트리가 완료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거의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오게닉 케미스트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이 오게닉 케미스트리와 이노게닉 케미스트리의 차이점을 또 화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 학설들을 쭉 유지를 하다가 현대 화학에서는 딱 간략하게 카본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를 오게닉 컴파운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죠. 그리고 카본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에 대한 케미스트리를 우리가 오게닉 케미스트리다, 이렇게 매우 간단한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오게닉 컴파운드는 수천만 개, 앞으로도 계속 매년 새로운 물질들이 연구가 되고 합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카본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가 오게닉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카본을 우선적으로 특성을 보게 되면 주기율표의 1A로부터 8A 중에 거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4A 에 해당되는 그런 애텀이고요. 이 4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옥텟 룰에 의해서 몰레큘이 이루고 있는 애토믹 오비탈이 8개,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8개를 채울 수가 있다면 안정한 몰레큘이 돼요. 더 이상 반응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8개의 최외각 전자 밸런스 쉘을 채울 수 있는 그 룰을 우리가 옥텟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본은 이제 전체적으로 6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1s에 2개의 일렉트론을 채우고 이제 그 세컨드 쉘이 이제 밸런스 쉘이라는 세컨드 쉘이죠. 거기에 4개의 일렉트론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 중에서 4개밖에 안 채워져 있죠.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4개를 다른 애텀들과 일렉트론을 쉐어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버넌트 본드가 만들어지는데, 따라서 4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본은 4A족에 속하는 애텀이고 8개 일렉트론을 채우기 위해서 4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를 할 수가 있다, 다른 애텀들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4개의 코벌런트 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카본에 대한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카본과 다른 애텀들, 카본과 카본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코벌런트 본드를 만들므로 해서 좀 더 긴 체인 혹은 아로마틱 링,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아로마틱 쪽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분들하고 2학기 때 공부를 주로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메인 텍스트의 제일 앞에 보면 나와 있는 페리오딕 테이블, 주기율표에 이제 애텀들만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요. 중요한 것들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카본,
4A족에서 가장 위에 있는 애텀이죠. 그다음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는 카본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이 꼭 또 같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애텀들 중에 일렉트론 숫자가 가장 적은 애텀이죠.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A족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애텀은 이제 나이트로젠 그리고 옥시전,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5A족에 속하고 옥시전은 6A. 전체 일렉트론 숫자라 보면 카본은 6개, 나이트로젠은 7개, 그리고 옥시전은 8개, 프로린은 9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일렉트론이 하나씩 증가하는 그 방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반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8A족이 되게 되면 이 8은 옥텟 룰을 다 만족하는, 그러니까 8개 일렉트론이 최외각 전자를 다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보면 이제 주로 가스 상태인데 매우 안정해요.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노블 가스다라고 해서 8A족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뭐 대표적으로 뭐 헬륨, 네온, 뭐 아르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유효해서 대표적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전, 프로로. 근데 여기가 이제 7A족은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우리가 할로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 이렇게 4개의 애톰이 있고요. 당연히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일렉트론 숫자가 크게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베일렌시 쉘 자체가 여기는 세컨 쉘이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가면 뭐 서드 쉘 이렇게까지 또 올라가는 뭐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은 7A족에다 속하는 것이고, 옥텟 룰에서 딱 일렉트론 하나가 다 부족해요. 보면 레벨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할로겐 쪽은 일렉트론 하나만 다른 애톰들과 쉐어를 하기 때문에 본드를 하나를, 커버넌트 본드를 하나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중에 이제 또 옥시전하고 매우 특성이 비슷해요. 역시 6A족에 속한 설퍼, 요거 같은 경우도 옥시전 같은 경우는 베일런스 쉘이 세컨 쉘, 2P죠, 그죠? 세컨 쉘이고, 설퍼는 서드 쉘이 베일런스 쉘이에요. 그래서 세컨, 서드 쉘의 높이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2개의 일렉트론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2개의 본드를 커벌런트 본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2학기까지 여러분들 주로 공부하는 게 하이드로젠 1A족, 카본 4A족, 나이트로젠 5A, 옥시전 6A, 그리고 설퍼 6A, 그리고 4개의 할로겐은 7A. 이렇게 해서 옥텟 룰을 만족하기 위한 8개의 일렉트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4, 5, 6, 7 이게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뭐 초등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을 텐데, 애텀의 구조는 크게는 2개, 조금 더 세분화하면 뭐 3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2개로 보게 되면 먼저 뉴클레어가 그 애톰 전체 애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뉴클레어 자체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그죠? 전하를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일렉트론이 마이너스고 뉴클레어는 플러스,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뉴클레어는 프로톤 플러스,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뉴트론, 이렇게 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뉴클레어가 그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이유는 이 프로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프로톤이 플러스를 띠고 있고, 뉴트론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뉴트럴 해요. 차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뉴클레어 전체적으로는 프로톤에 의해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뉴트론에 있는 프로톤의 숫자와 동일한 숫자의 일렉트론이 정확한 그 거리는 모르겠지만 이 바깥쪽을 일렉트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 상상을 할 때 이 애토믹 다이아메터는 약 한 200 피코메타 정도, about 그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게 되면 애톰은 뉴클레어와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뉴클레어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반대로 일렉트론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프로톤과 일렉트론의 숫자는 동일해요. 따라서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가 이퀴벌런트 하겠죠. 따라서 전체 애톰은 유출을 한 것이죠. 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역시 일반학에도 다 배웠고 아마 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화학 공부를 할 때도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 애톰에서 우리가 계량적인 수치를 활용할 때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 애토믹 넘버죠. 자, 요거는 프로톤의 숫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프로톤의 숫자와 일렉트론의 숫자는 동일하다라고 그랬어요. 즉 애토믹 넘버는 프로톤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일렉트론의 숫자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왜? 일렉트론의 숫자에 연동을 해서 코벌런트 번드를 만들 수 있는 숫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렉트론의 숫자가 몇 개냐. 즉 카본인 경우는 전체 일렉트론의 숫자는 6개. 그 중에 1s에 2개를 채우고 남는 세컨 쉐어는 4개가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나이트로젠은 애토믹 넘버가 7이기 때문에 1s에 2개를 채우고 세컨 쉘에 5개의 일렉트론이 남아있는 것이죠. 옥시전은 8개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의 세컨 쉘에는 6개의 일렉트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토믹 넘버가 커벌런트 번드의 숫자를 우리가 그 연동을 해서 중요한 수치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같은 그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매스 넘버라고 하는 것은 프로톤 플러스 뉴트론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애톰은 동일한 애토믹 넘버를 당연히 같은 애톰 안에서 갖게 되겠고 단 이 뉴트론이 달라져서 생기는 그런 아이소톱 동위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에버리지 매스 넘버라는 게 애토믹 웨이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요 개념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위 원소라 하면 동일한 애토믹 넘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매스 넘버가 다르다는 것이죠. 즉 뉴트론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위 원소가 존재를 하게 되면 매스 넘버가 달라지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아이소톱이라고 해서 동위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다른 매스 넘버의 평균치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 웨이트를 다시 계산을 해 보면 그게 바로 그 애토믹의 평균 애토믹 웨이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애토믹 넘버하고 애토믹 웨이트 이 두 가지를 주로 활용을 하게 돼요. 실제로 페리오딕 테이블을 보게 되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뭐 카본 같은 경우에 보도록 할게요. 카본은 요 C 위에 조그마한 숫자로 6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애토믹 넘버가 되는 것이죠. 프로톤의 숫자 혹은 일렉트론의 숫자인 것이죠. 전체 숫자예요. 제일 밑에 소수점이 나와 있는 거 12.011 카본은 요거는 동위원소의 평균 존재 비율에 따라서 그 웨이트를 곱한 평균치인 에버리지 매스 혹은 에버리지 애토믹 웨이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겠죠. 자, 애토믹 넘버와 애토믹 웨이트 두 가지 개념을 꼭 리마인드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애톰이
두 개의 애톰이 만나서 코버넌트 본드를 만들 때, 그때 각 애톰의 일렉트론이 밖에 다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약 한 200피코메터 안팎되는 그러한 다이아메트를 가지고 그때 일렉트론이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여기 웨이브 이퀘이션이라는 개념이 보면 일렉트론이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만든 그 웨이브 이퀘이션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일렉트론의 자, 요 개념 조금 뭐 한글로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요. 하여튼 일렉트론이 있는 그러한 위치, 거기를 우리가 오비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그 웨이브 펑션으로부터 오비탈을 산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웨이브 펑션은 이제 싸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싸이 제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각 애톰별로 일렉트론이 100% 정확하진 않아요. 약 90% 안팎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일렉트론이 존재할 수 있는 90% 확률로 그러한 그 수학적인 계산을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렉트론이라는 것은 이 모바일이에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형적으로 나와 있는 바운더리, 경계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갑자기 일렉트론이 튀어나오고 이러지는 않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오비탈을 만들고 있는 일렉트론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오비탈 역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했듯이 뭐 크게는 이제 세 종류,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S 오비탈이 있고요. 자, 이건 시페리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고, 이 중간에 뉴클레어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S 오비탈. 그 다음에 이제 P 오비탈. 이런 그 덤블벨 쉐입이에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중간에 여기는 이제 일렉트론이 없는 것이죠. 여기는 뉴클레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클레어가 중간에 있는 것이고, 이 뉴클레어 중심으로 위아래 이런 시메트리컬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유기화학에서 대부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메탈이나 이런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일렉트론의 숫자가 더 넓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D 오비탈까지도 우리가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D 오비탈은 뭐 네이클로바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중간에 역시 뉴클레어가 존재하고 있는. 하지만 우리는 유기화학에서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이 두 종류를 공부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비탈은 그 어떤 구성을 가지냐면 일렉트론 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일렉트론 쉘을 다 합치게 되면 이제 오비탈 구성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렉트론 쉘은 그 오비탈 혹은 애톰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렉트론의 숫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일렉트론 쉘은 더 그 에너지가 높은 값, 언스테이블한 쪽으로 더 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는 애톰이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의 숫자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오비탈은 두 개의 일렉트론을 꼭 오큐파이 할 수가 있는, 채울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자, 이건 이제 뭐 그림을 쉽게 알 텐데요. 가장 에너지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에요. 즉 언스테이블해지는 것이죠. 이 쉘로 가면 갈수록 더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스테어빌리티 안정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퍼스트 쉘은 S 오비탈밖에 존재를 하질 않아요. 이거는 심플하죠. 딱 두 개, 업, 다운 두 개만 채우게 되면 1S 쉘 오비탈을
쉘을 채울 수가 있고, 이제 일렉트론 3개부터는 세컨 쉘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컨 쉘은 2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고, 하나는 2s, s 오비탈,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에너지에는 이제 p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s 오비탈은 서브쉘이 하나씩만 있고, 일렉트론 2개를 채울 수가 있고, p 오비탈이 되게 되면 서브셀이 3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6개까지 일렉트론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컨 쉘은 2s와 2p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개 일렉트론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카본인 경우 전체 일렉트론은 6개죠. 따라서 가장 스테이블한 낮은 에너지값 1s에 2개 일렉트론을 채우고 나면 4개의 일렉트론이 남죠. 그럼 세컨 쉘에 이제 4개가 존재를 하는데 2s가 좀 더 안정하기 때문에 2s에 2개를 먼저 채워주게 돼요. 업다운으로. 그러면 2개의 일렉트론이 남는 것이죠. 그 2개는 바로 세컨 p 오비탈에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일렉트론은 여기 이 2px, 2py, 2pz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x, y, z로. 그래서 2px에 하나, 2py에 하나 이렇게 채워주면 카본은 전체 6개 일렉트론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나이트로젠은 7개죠. 그러면 p 오비탈에 3개의 일렉트론이 있고 2pz에 하나 일렉트론을 넣게 되면 세컨 쉘에 전체적으로 5개의 일렉트론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first shell, second shell, 그리고 10개를 넘어가는 일렉트론이 11개부터의 애톰들은 서드 쉘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드 쉘은 3D, d 오비탈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전체를 다 채우게 되면 서드 쉘에는 18개 일렉트론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즉 3s에 2개, 3p에 6개, 그리고 d 오비탈에는 서브셀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에 2개씩 채우면 10개까지. 그래서 10개, 8개, 2개. 그렇게 해서 18개 일렉트론을 서드쉘에 채울 수. 근데 유효하게서는 뭐 이렇게까지 3D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설퍼 같은 경우도 3P까지만 일부 2개를 채워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효학은 1s, 2s, 2p, 3s, 3p 요 아래에서 일렉트론이 다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p 오비탈에 대해서 세 가지 px, py, pz라는 요거는 3디멘전한 3차원 공간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x축으로 이렇게 시메트릭한 그런 2px, 그리고 y축으로 기준으로 해서 시메트릭한 2py, 이제 3차원 개념이 되겠죠. 2축으로 시메트릭한 2pz,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px, py, pg라는 세 개의 서브쉘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 있는 이제 그 뉴클레어가 있는 요 부분 px는 요렇게 보면 되겠고, py는 요런 개념이 되겠죠. pz는 조금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눈 앞으로 눈 뒤로 가 있는 요 중간, 여기를 우리가 노드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뉴클레어가 있는 쪽은 당연히 일렉트론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제로 일렉트론 덴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전전 그 페이지에서 1S로부터 그 3P까지 쭉 보면서 각 서브쉘을 어떤 식으로 채워나가는지를 크게 세 가지 룰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를 하겠죠. 자, 첫 번째 룰, 어프바우 프린시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 룰은 그 일렉트론을 서브쉘에 채울 때 낮은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 서브쉘로부터 를 먼저 채워나가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따라서 1S를 먼저 채우죠. 여기는 2개를 먼저 채워요. 업앤다운으로. 그런 다음에 일렉트론이 3개 이상이 되는 애텀들은 2S에 2개를 또 채우게 되겠죠. 업앤다운으로.
그럼 일렉트론이 5개 이상인 경우 그러면 2p부터 다시 채워나가죠. 자, 이때 p 오비탈은 3개의 서브쉘이 있기 때문에 이 그 2개 이상의 그 일렉트론이 남아 있는 경우에 3개의 px, py, pz를 채우는 그 룰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채우는 순서는 1s부터 그 다음에 세컨 쉘의 2s, 그 다음에 세컨 쉘의 2p, 그리고 이제 일렉트론 11개부터는 다시 서드 쉘이 나오게 됐죠. 3s, 3p, 3d 이렇게 채우는데 특이한 점은 4s의 에너지 레벨은 3d보다는 조금 낮아요. 근데 이건 뭐 유교학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유교학에서는 1s로부터 3p까지 거의 이 안에서 일렉트론을 다 채우는 애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룰은 폴리 익스콜스 프린시플에서 하나의 서브쉘에 2개씩을 채울 수가 있는데 2개까지만 서브쉘에 일렉트론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그 스핀이 업, 다운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개는 어포짓한 그런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헌더스 룰 같은 경우는 자, 이건 뭐 설명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요걸 보면 좀 쉽겠네죠. 자, 요 뭐 얘인데요. 설퍼 그 옥시전 바로 밑에 6A족에 있는 설퍼죠. 자, 설퍼는 그 전체 애토믹 넘버는 16이에요. 즉 프로톤이 16개 혹은 더 중요한 것은 일렉트론이 16개를 갖고 있는 게 설퍼라는 것이죠. 자, 설퍼를 이제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1s에 2개를 먼저 채울 수가 있죠. 그다음 세컨쉘에 2s에 2개 다시 채워요. 그리고 2p에 6개를 채워서 전체적으로는 보면 10개를 일단 세컨쉘까지 채울 수가 있고 그래도 6개가 남겠죠. 그래서 설퍼는 밸런스 쉘, 즉 최각 전제가 서드 쉘에 존재를 하는 것이죠. 3s에 2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3p에 4개 해서 이렇게 해서 6개인 것이죠. 그래서 2개의 일렉트론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2개의 코벌런트 본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채워나갈 때 자, 뭐 요게 없다고 일단 볼게요. 설페이스 4개의 일렉트론이 이제 서드 p 오비탈에 채울 수가 있는데 순서가 허드스 룰에 의하면 하나, 둘, 업앤다운을 동시에 채우는 게 아니고 동일한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는 서브쉘에 하나씩을 먼저 채우는 것이죠. 동일한 스핀으로. 그래서 3개를 업, 3, 서드 px의 업, 그 다음에 서드 py의 업, 서드 pz의 업, 이렇게 하나, 둘, 셋 순서대로 채우고 그래도 하나가 남아 일렉트론이. 그러면 서드 px의 반대 다운으로 먼저 채우는 것이죠. 이런 순서로 채운다 하는 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 번째 룰, 헌더스 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룰에 의해서 전체 일렉트론을 1s로부터 세컨 쉘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서드 쉘까지 채워나가는 그런 룰 세 가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설퍼인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 일렉트론의 위치를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매번 이렇게 그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좀 방정식처럼 포뮬러처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쉬운 좀 번거롭긴 하지만 1s에 2개 일렉트론, 2s에 역시 2개 일렉트론, 2p에 6개 일렉트론, 그다음 3s, 서드 s에 2개, 그리고 설퍼는 서드 p에 4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3월 3일 개강 첫 번째 수업이 있고요. 자, 오늘은 챕터 1 전반부를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챕터 1의 커벌런트 본드를 만드는 두 가지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던 sp3, sp2, sp 오비탈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는 것이죠. 를 통해서 싱글 본드와 더블 본드 그리고 트리플 본드를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강을 해서 일부 그 소규모 강좌인 경우는 또 등교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두 시간 정도는 하루에 등교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또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들 뭐 나도 그렇고 백신 접종이 다 끝나고 보다 안전한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가능하다면 SNS, 전화 이런 그 비접촉 방법으로 만날 수 있도록 꼭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았습니다.